시할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되던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빚이었어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갚지 못한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거였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92살 시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어요.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그날 새벽부터요. 저는 이선영, 41살입니다. 재혼한 남편 정지훈과 결혼한 지 3년째였죠. 시댁은 전통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 문복자는 68살 동네에서 손꼽히는 음식 솜씨로 이름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 뒤에는 차갑고 냉정한 성격이 숨어 있었죠. 새벽 3시 반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어요.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였어요. 할머니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면서요. 왜 새벽인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라는 거였죠. 옆에 누운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깨울까 생각했지만 관뒀습니다. 어차피 깨워봤자 엄마 말이니까 가야 한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은 45살이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선 언제나 고분고분한 아들이었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대체 왜 새벽에 저만 부른 걸까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 10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어요. 불은 켜져 있었지만 인기척은 없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 문복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새벽인데도 화장까지 완벽하게 한 채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턱으로 안방을 가리켰어요. 안방 문을 열자 시할머니 강정희가 누워 계셨습니다. 92살의 시할머니는 병약한 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저를 보자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시어머니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늘이 할머니 생신이니 며느리인 제가 상을 차려야 한다는 거였죠. 혼자서요. 아무 도움도 없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생신상이라면 최소 10가지는 넘는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것도 전통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을 거스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준비된 재료들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였죠. 적어도 재료는 걱정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지금부터 상을 차리려면 최소 3시간은 걸렸습니다. 생신상은 아침 7시에 올린다고 했죠. 시간이 빠듯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왜 저만 부른 걸까요? 남편은 왜 안 깨운 걸까요? 시어머니는 왜 직접 하지 않은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음식은 하나둘 완성되어 갔죠. 새벽 6시 반 드디어 모든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밥,
국, 나물, 전, 찌개, 구이, 조림까지 정갈하고 풍성한 상이었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어요. 상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우 합격점을 받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만족보다는 냉담함이 더 짙었어요. 상을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시할머니 앞에 상을 놓자 할머니는 천천히 상을 살폈어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봤죠. 저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반대편에 앉았어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젓가락을 들어 나물을 집었어요. 천천히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맛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마른 손이었지만 힘은 강했죠.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리고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게 착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알고 계신 걸까요? 제 과거를,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를. 시어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떼어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할머니를 재우겠다며 저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죠. 할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착하지 않다는 말.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설거지를 하는 내내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집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고 저도 그 비밀과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이요. 새벽 7시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핸드폰을 꺼내 거울 모드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창백했죠. 저는 누구일까요? 이 집안에서 저는 정말 며느리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할머니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눈빛이 떠올랐고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착하지 않다는 말.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이 집에 있는지를요.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알게 됩니다. 충격적인 진실을요. 제가 상상도 못한 과거의 비밀을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어요. 시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남편은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TV만 봤어요. 저와 대화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죠.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저를 챙겼는데 요즘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다고 했죠.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저는 6살 때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엄마가 저를 버렸죠. 엄마는 재혼을 했고 새 남편은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척 집을 전전했습니다. 제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윤미정이라는 이복 언니였죠. 엄마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4살 위였어요. 엄마가 재혼할 때 언니만 데려갔습니다. 저는 남겨졌죠. 왜 언니만 데려갔는지 어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버림받았다는 사실만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더 이상 저를 맡아줄 친척이 없었거든요. 고아원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착한 척하는 법, 눈치 보는 법, 남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요. 그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16살에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며 혼자 살았어요. 돈을 모아 독립하고 검정고시를 받죠. 21살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첫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는 26에 홀로 되었죠. 그 후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38살이 되던 해 지훈을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훈의 어머니 문복자를 먼저 만났어요. 그날도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작은 밥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죠. 문복자가 그 식당에 왔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복자는 제 요리 솜씨를 눈여겨봤어요. 몇 번 오가며 저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던 어느 날 문복자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과 만나보지 않겠냐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문복자는 끈질겼습니다. 계속 연락을 했고 저를 설득했어요. 지우는 좋은 사람이고 재혼이지만 잘 맞을 거라고 했죠. 저는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외로웠거든요. 혼자 사는 게 지쳤고 기댈 곳이 필요했어요. 지훈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소극적이었죠.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몇 달간 만났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문복자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저도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죠. 제 쪽에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친척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으니까요. 시댁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이 집안이 남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고 격식을 따지는 집안이었어요. 시할머니 강정희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여전히 집안의 어른이었죠. 처음엔 문복자가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며느리라고 부르며 음식도 챙겨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변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문복자가 저를 부르더니 물었습니다. 제 친정이 어디냐고,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고아원 출신이고 부모님과는 연이 끊겼다고요. 문복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그날 이후 문복자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냉정해졌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을 시키고 트집을 잡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문복자는 저를 하인처럼 부렸어요. 남편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엄마 편이었어요. 저보다 엄마가 더 중요했죠. 저는 점점 이 집안에서 고립됐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시댁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복자가 시킨 일이었죠. 먼지 쌓인 상자들을 옮기다가 낡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는 잠겨 있지 않았어요. 호기심에 열어봤죠.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들춰봤어요. 젊은 시절의 문복자, 시아버지, 그리고 시할머니의 사진들이었죠.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세 명이 있었어요. 젊은 문복자, 낯선 남자, 그리고 한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제 엄마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엄마였죠. 젊은 시절의 엄마 얼굴이었습니다. 왜 엄마 사진이 시댁 금고에 있는 걸까요? 문복자와 엄마는 무슨 관계였을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문복자가 저를 며느리로 들인 이유, 처음엔 잘해주다가 태도가 변한 이유, 저를 하대하는 이유, 모든 게 이 사진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창고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엄마의 젊은 얼굴, 문복자의 웃는 얼굴, 그리고 낯선 남자. 이들의 관계가 뭐였을까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고요? 문복자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문복자는 사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노려봤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지 말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제 엄마라고 말했죠. 왜 엄마 사진이 여기 있냐고 물었습니다. 문복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제 엄마가 자기한테 빚을 졌다고요. 빚이라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빚이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문복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했죠. 저는 할 수 없이 물러났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문복자의 관계, 그 빚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진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시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눈을 뜨셨죠.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엄마를 아시냐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알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셨죠. 그저 제 손을 잡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불쌍한 아이라고요. 저를 두고 하신 말인지 엄마를 두고 하신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간청했어요. 진실을 말씀해 달라고요.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 엄마가 옛날에 문복자와 친구였다고요. 아주 가까운 친구였답니다. 하지만 한 남자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셨어요. 그 남자가 바로 사진 속의 남자였습니다. 문복자의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제 엄마를 선택했어요. 문복자는 배신감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후 엄마는 그 남자와 결혼했고 저를 낳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했답니다. 남자는 도박에 빠졌고 빚더미에 앉았죠. 엄마는 빚을 갚기 위해 문복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문복자는 옛 친구니까 도와줬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갚지 못했죠. 결국 남자는 사라졌고 엄마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키우다가 재혼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빚은 그대로 남았죠. 할머니는 거기서 말을 멈추셨습니다. 더 말씀하시기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을 나오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를요. 저는 엄마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였습니다. 문복자는 복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 친구에게, 그리고 그 친구의 딸에게요. 저를 며느리로 들여 괴롭히는 게 문복자의 복수였던 겁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며칠간 멍하니 지냈습니다. 출근도 하고 집안일도 했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죠. 제가 빚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차피 엄마 편일 게 뻔했으니까요. 결혼 3년째 저는 이 집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문복자의 하대는 심해졌고 저는 그저 견뎠어요. 떠날 용기도 맞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오라는 거였죠. 이번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누가 온 걸까 싶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수척했죠.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문복자는 소파에 앉아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반가운 듯도 불편한 듯도 했죠. 저를 보자 문복자가 눈짓으로 부엌으로 가라고 했어요. 저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대화를 엿들었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오랜만이라고 했죠. 문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왔다고 했어요. 문복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뭐냐고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옛날 자신이 문복자를 떠나 다른 여자를 선택했던 일을요. 그게 잘못이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문복자는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했죠.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어요. 그 여자, 그러니까 제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불행했다고, 자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했어요. 문복자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그 여자에게 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딸을요. 남자는 그 아이가 걱정된다고 했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딸이 바로 저였어요. 이 남자가 제 아버지였던 겁니다. 문복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있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남자는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남자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그 집 딸이 맞냐고 물었어요. 문복자가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죠.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신이 알기로 그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고 했습니다. 병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딸이 있냐고 물었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엄마가 저를 낳지 않았다고요? 문복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건 남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그 아이는 분명 그 여자 딸이라고 했죠.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가 일어섰어요. 이제 가야 한다고 했죠. 문복자는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혼자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황급히 부엌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남자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소리. 문복자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못 본 척하라고 했어요.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라고 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죠. 제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고요? 그럼 저는 누구란 말인가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을 들여다봤죠.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인가요? 저는 누구인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더니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이선영 맞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여자는 자신을 윤미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미정. 제 이복 언니였어요.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언니였죠. 언니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만나야 한다고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언니를 만났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언니는 이미 와 있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언니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 날카로웠죠.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지금 어디 살고 있냐고요? 저는 시댁에서 산다고 대답했죠.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댁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저는 문복자네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거기서 당장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죠.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다 거짓이라고 했어요. 무슨 거짓이냐고 물었습니다. 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고요. 저는 엄마가 어디선가 데려온 아이라고 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언니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돈이 필요해서 문복자에게 저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담보로요. 빚을 갚을 때까지요. 하지만 엄마는 빚을 갚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죠.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죄책감에 시달리다 병이 깊어졌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제 인생 자체가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잘못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문복자가 복수하려고 저를 며느리로 들인 거라고요. 엄마에게 당한 걸 저한테 갚으려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언니는 저를 설득했어요. 그 집을 떠나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죠? 저는 이미 이 집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언니는 계속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저는 누구인가요? 이름도 가짜일까요? 제 인생은 뭐였을까요? 밤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문복자를 만나야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시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시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았죠.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쉬지 않고 계셨어요. 저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할머니 강정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조용히 혼자서요. 문복자와 남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할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진 후였어요. 문복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장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상주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밤을 보냈어요. 사람들 틈에서 저는 외로웠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여기 서 있는 게 우스웠죠. 그때 언니 윤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조문객으로요. 문복자는 언니를 못 본 척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조문을 하고 나가려는데 문복자가 불렀어요.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저는 두 사람을 따라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어요. 문복자가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왔냐고요? 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동생 때문에 왔다고요. 문복자가 비웃었습니다. 동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죠. 언니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선영이는 제 동생이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문복자가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빚이라고요. 자기가 키운 아이라고 했죠.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장례식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요. 문복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례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언니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될지 두려웠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시할머니가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복자는 상주로서 조문을 받고 있었죠. 남편 지우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이 실감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계속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언니가 언제 올지 몰랐거든요. 오전 10시쯤 언니가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들어왔죠. 조문을 하고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문복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을 옮기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죠. 친척들과 조문객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언니 윤미정이 앞으로 나섰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언니에게 쏠렸죠.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할머니께 드릴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복자가 황급히 말렸어요. 지금이 무슨 때냐고 조용히 하라고 했죠. 하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여기 계신 이선영이 사실은 문복자의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빚 대신 들어온 아이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복자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하지만 부인했습니다. 헛소리라고 미친 소리라고 했어요. 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했죠.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건 옛날 차용증이었습니다. 제 엄마가 문복자에게 돈을 빌리며 쓴 차용증이었죠. 거기엔 담보로 아이를 맡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문복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친척들이 문복자를 바라봤죠. 눈빛은 의심과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 지훈이 저를 봤어요.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죠. 이게 사실이냐고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친딸이 아니라고요. 엄마가 어디선가 데려온 아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출생 기록도 없다고 했죠. 저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제 정체가 벗겨지고 있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죠. 문복자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친척 한 분이 문복자를 부축했죠. 그리고 문복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했다고요. 문복자가 말했어요. 선영이 엄마가 자기 친구였다고요. 하지만 그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던 남자를 빼앗아 갔다고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친구가 빚을 지고 아이를 맡겼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아이를 며느리로 들여 괴롭히면 복수가 된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인간적이라고 수군거렸어요. 문복자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변명을 이어갔어요. 선영이가 없었으면 자기 집안이 무너졌을 거라고 했죠.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문복자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문복자가 말했어요. 시할머니가 선영이를 좋아했다고요. 며느리들 중에 선영이만 할머니를 제대로 챙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유언을 남겼다고 했어요. 선영이에게 재산을 주라고요. 문복자는 그게 억울했답니다. 자기 아들 며느리가 아닌데 왜 재산을 주냐고요. 하지만 할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선영이를 며느리로 대해야 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나요? 복수의 도구였다가 재산 때문에 묶여있던 존재였나요?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최경수가 들어왔어요. 어제 왔던 그 노인이었죠. 최경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최경수가 문복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문복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경수는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최경수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요. 자신이 문복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게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그 여자도 문복자도 선영이도 모두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자신만 가해자라고 했어요. 최경수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죠. 자기 딸이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죠. 최경수가 문복자에게 말했어요. 선영이를 놓아주라고요. 더 이상 복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때 시할머니 방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어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였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편지라고요. 발인 전에 읽으라고 했답니다. 문복자가 봉투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문복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남편 지훈이 편지를 주워 읽었어요. 그의 얼굴도 굳었죠.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이었어요.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답니다. 선영이가 빚으로 온 아이라는 것, 문복자가 복수하려 했다는 것, 모두요. 하지만 할머니는 선영이를 딸처럼 사랑했다고 했어요. 선영이만이 할머니를 진심으로 대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70%를 선영이에게 준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지훈에게 주고 문복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했죠.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70%라니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문복자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선영아, 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자유였죠.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수선했어요.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지우는 저를 피했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죠.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할머니 말씀 그대로였어요. 70%가 제 몫이었습니다. 문복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훈만 왔죠. 변호사가 설명하는 동안 지훈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 말했어요. 이혼하자고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좋다고 대답했어요. 저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이 전부였죠.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언니 윤미정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당분간 언니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됐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죠. 유산은 제 개인 재산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여전히 모르겠더라고요. 언니가 저를 위로해줬어요. 천천히 찾아가면 된다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죠. 저는 유산으로 작은 요양원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시할머니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고 싶었어요. 요양원을 준비하는 동안 연락이 왔습니다. 최경수였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죠.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최경수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죠. 최경수가 말했어요. 선영이를 보니 마음이 편하다고요.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손을 잡아줬을 뿐이죠. 최경수가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문복자를 돌봐달라고요.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할 수 없더라고요. 문복자도 불행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최경수는 그로부터 한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병원에서요. 저는 장례식에 갔어요. 문복자도 와 있었죠. 우리는 서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문복자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문복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으로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허무했죠. 문복자가 말했어요. 한정식 집을 정리했다고요. 이제 혼자 작은 집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지훈도 따로 산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아마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작지만 깨끗한 건물을 얻었고 직원들도 채용했습니다. 이름은 강정희 요양원으로 지었어요. 시할머니를 기리기 위해서요. 개원 한 달 전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첫 입소자로 누군가를 추천하고 싶다고요. 저는 궁금했죠. 언니가 말했어요. 문복자를 데려오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문복자냐고 물었죠. 언니가 설명했어요. 문복자가 혼자 사는데 건강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외롭게 죽을 것 같다고 했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문복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저는 결정했어요. 문복자를 받아들이기로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언니를 통해 문복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대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문복자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받아주겠냐고 물었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 날 문복자가 짐을 들고 왔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저는 문복자를 맞았습니다. 악수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방으로 안내했을 뿐이죠. 문복자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화분에는 꽃이 피어 있었죠. 문복자가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문복자 외에도 5명의 어르신이 더 계셨어요. 모두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이었죠. 저는 매일 요양원에 나와 일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식사를 챙기고 건강을 돌봤어요.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복자는 처음엔 방에만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지 않았죠. 저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식당에 나와 밥을 먹기 시작했고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죠. 어느 날 문복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어요. 저는 문복자 방으로 갔죠. 문복자가 말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요. 질투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고 했어요. 특히 저에게 한 짓이 가장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를 괴롭힌 게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문복자를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문복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날 이후 문복자는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요리 솜씨를 살려 가끔 음식을 만들기도 했죠. 어르신들이 문복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정도 많았거든요. 요양원에 활기가 돌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입소대기자도 생겼어요.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생일이었어요. 42살이 됐죠. 특별히 챙기지 않으려 했는데 언니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조촐한 생일 파티를 했어요. 어르신들도 모두 모였죠.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문복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작은 상자를 건넸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어린 제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고 웃고 있었죠. 문복자가 설명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요. 엄마가 저를 데려왔을 때였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저를 사랑하는 눈빛이었죠. 비록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저를 아꼈던 게 분명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 과거의 한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죠. 문복자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고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누구인지요. 저는 이선영입니다. 누가 낳았든 어떻게 여기 왔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게 중요했죠. 생일 파티가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나가 하늘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죠? 언니가 옆에 왔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잘하고 있다고요. 엄마가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요. 이제는 그리움만 남았어요. 원망은 사라졌죠. 문복자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저희를 봤어요. 다가오지는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뿐입니다. 저는 문복자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문복자도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었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누구에게 갚을 게 없었어요. 그저 함께 살아가는 거였죠. 며칠 후 시할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작은 제단을 마련했어요. 할머니 사진을 놓고 과일과 떡을 올렸죠. 어르신들과 함께 절을 했습니다. 문복자도 함께 했어요.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자유, 그 덕분에 저는 제 길을 찾았어요. 더 이상 빚이 아니었죠. 독립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양원 일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어르신들을 돌보고 웃고 이야기 나눴어요. 지치지만 행복했죠. 문복자는 점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는 더욱 세심히 챙겼습니다. 어느 날 밤 문복자가 쓰러졌어요. 급히 병원에 데려갔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입원이 필요했어요. 병실에서 문복자를 돌봤습니다. 밤새 옆에 있었죠. 문복자가 눈을 떴을 때 저를 봤어요. 문복자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자기는 저에게 잘해준 적 없다고 했죠.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도 인연이니까요.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문복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문복자의 손을 잡아줬죠. 일주일 후 문복자는 퇴원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왔어요. 어르신들이 반겼죠. 문복자는 그날부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어요. 과거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저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미래를 봤죠. 제가 만들어갈 미래를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요양원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죠. 어느 봄날 아침 문복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마당에 나가자고 했어요. 함께 나갔죠.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어요. 아름다웠죠. 문복자가 말했어요. 이제 편하다고요.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벚꽃을 봤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요. 그게 우리의 화해였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시간은 흘렀습니다. 요양원은 계속 운영됐고 저는 계속 일했어요. 삶은 평범해졌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옛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시할머니 사진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웃고 계셨죠.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속으로요. 잘 살고 있다고 할머니 덕분이라고요. 할머니가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죠. 저는 이제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착한 척하며 살 필요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제가 되면 됐죠.
그게 진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양원 현관에 할머니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 걸었어요. 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어르신들이 그 글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끝났고 삶은 계속됐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여전히 아픈 기억도 있고 의문도 남아있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 방식대로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 때문에 힘드신가요? 과거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남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요. 착한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당신이 되세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당신을 무너뜨리려 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복수죠. 행복하게 사는 거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겨내요. 우리 모두 살아남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